네, 안녕하십니까. 깐스클럽 강진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인데 이번 주 첫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뭐 중국 증시라든지 이쪽에서는 급등이 나왔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보합권 전후에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물론 장중에 20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었고,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제한된 구조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는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주는 데 반해서 기관에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이 한번 바뀌는 현재 구간에서 지수는 버티지만 종목별, 업종별로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하고 그 다음에 정유업종, 그리고 이제 한미그룹에 속해 있는 제약주들, 이런 쪽이 강세를 좀 나타냈고, 그 외쪽으로 조선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그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은 약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던 업종들, 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된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은 마찬가지로 역시 약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순환이 안 나온 종목들, 이제 순환이 나오거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다 마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안 빠지거나 강세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한 주 동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사실 업종, 그리고 종목이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인데, 어느 업종을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시세가 들나온 업종이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 이런 쪽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IT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을 잘 보시면서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마감지수는 1990포인트 전후에서 그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오늘도 한번 건드렸었죠. 그러니까 현재는 1980에서 2000원 사이 때 조금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추세를 이미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격이 벌어진 거를 좁히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한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하락은 제한이기 때문에 만일 조정이 시장에서 깊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고, 실제 조정이 크지 않고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20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구간대 자체가 이 박스권, 작년에 이제 형성되었던 매물대 박스권의 중간마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역시 소화를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니까 외인들이 오늘도 1300억이라는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에서가 오늘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0억이 넘는 기관에서의 매도 나왔는데, 금융투자에서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역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이시스에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오늘이 프로그램이 좀 떨어진 날이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신권도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신권에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주가 이 정점을 이미 찍었고 이제 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는 있지만 제한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케이스인 거고, 그 다음에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한 5천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의 매도는 여전히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이다,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 견조하게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하락이 나온 종목은 좀 더 하락이 세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전에 시장에서 강세를 띌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쌍끌이 매수가 되면서 지수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지는 와중에서 외인들은 받치는데 기관이 같이 팔죠.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기관의 매도가 같이 엮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세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는 견조하니까 시장에서 종목들도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흐름은 제가 볼 때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최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현재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고 순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먼저 주식형 펀드니까 투신이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언제 많이 샀냐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산 거는 시장에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1월달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이 당시 자금 자체가 2조 5천억 이상이 들어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2조 5천억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반대로 많이 빠졌죠. 펀드 쪽에서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박스피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계속 갇혀있는 구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펀드 자금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수가 올라와서 1959원대 이상이 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미 한번 크게 출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다 나갔다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도 규모가 서서히 축소가 되는 모습인데 지지난주가 가장 많이 출하가 됐고 그리고 지난주도 역시 출하됐고 이번 주는 좀 더 작은 그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신권에서는 물량이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나간 자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아놓은 것이 투신이기 때문에 그럼 투신권 같은 경우 나중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제쯤 들어올 거냐? 바로 다음 주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3월달 말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데 이제 해외 증시를 좀 생각을 해야죠. 해외 증시를 볼 때 해외 증시 보기 전에 먼저 이걸 따져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선진 증시보다 신흥 증시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신흥 증시로 유입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밸류적인 부분이 싸다는 것도 있고 뭐 유가가 올라오고 달러가 약세 띄고 여러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낙폭에 따라서 반등을 했다면은 그 구간대부터 다시 올라갈 때는 필요한 것이 경제 지표, 경기가 얼마나 괜찮냐. 그 다음에 실적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EPS가 주당 순이익이 얼만큼 증가세를 보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주당 순이익 EPS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북미 지역이 아직까지 하락이 좀 큰 편인데 현재 미증시라든지 이제 뭐 유럽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아직까지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S&P라든지 나스닥 이런 쪽은 아직까지 플러스로 전환 못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EPS 변화율이 높게 나오는 곳이 남미라든지 중동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들 지역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관련된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부분이 전망치 자체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신흥국으로도 자금이 유입됐다. 현재 아시아보다는 사실 남미 국가라든지 중동 국가가 오히려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현재 아직까지 순이익 전망치가 상승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많이 나눠집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대부분 좀 안 좋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전망치를 진짜 막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서서히 경기가 좋아지고 신흥국이 좋아지는 관점이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 정도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고요. 아직까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홍콩은 실적 전망치가 약하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원 부국이죠. 그러니까 자원 관련 해산 나라니까 역시 강세 띄고 인도라든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전체적으로 실적 전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내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가 높게 나오는 것은 국내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다 수출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출주들이 모멘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국내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이제 환율 수혜를 보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실적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적이 돌아가는 구조가 나오고 국내 증시 자체가 워낙에 밸류적인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더 강하게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앞전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신다가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IT주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정유 전부 다 환율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 이런 수출주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에 대해서 우호적이 못한 내수 섹터가 약세를 띠는 그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이건 뭐냐? 가치주 성장주를 떠나서 실적까지도 생각을 할 때 실적 호전주가 되는 거고 실적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쪽이 약세 뛴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시장이 실적과 경제 지표가 중요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약간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난주까지 5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다만 이번 주 주중에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격 조정만 받고 다시금 강세를 띌 것이냐 이 부분인데 현재 국내 증시는 뭐 여전히 견조하지만 해외 증시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먼저 미증시부터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현재는 미증시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우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 S&P 다 나눌 때 다우지수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의 종가 자리죠. 작년 종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 정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기본 마디폭이 17,200 전후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추가 강세를 뭘로 보였습니까? 연준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결과 나오니까 추가 강세를 뽑아줬는데 지금 상승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21선과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트적인 그림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고점 추세 자리 때 지금 딱 맞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올라가도 어차피 조정이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맞고 조정 거치고 다시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조정을 볼 때 국내 증시도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도 현재 강세를 띠는 업종은 국내도 똑같습니다. 미증시에서 가장 강세를 띠는 업종들은 뭐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이기 때문에 현재 선진 증시라든지 신흥 증시라든지 업종 자체는 같이 강세 띠는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 왜 강세가 아직까지 다우지수나 딴 쪽보다 못하냐? 그쪽이 성장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사실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데 앞전에 제가 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강세를 띠게 되면은 약간 경계감을 한 번씩 줍니다. 그래서 그 경계감이 시장에서 한 번씩은 숨고르기라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 자체는 뭐 크진 않지만 연준 위원들이 이제 해견이 있어요. 발언이 있는데 대부분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매파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 좀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연준에서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이머징 통화는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올해 차례야 금리 인상 2차례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이 부분 역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시키는 그런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차트가 지금 보게 되면은 고점 만들고 박스권 하단 찍고 그다음에 고점 만들고 박스 하단 찍는데 이게 거의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4월 달이나 5월 초까지가 이 자리 93이라는 자리 때까지 떨어질 자리인데 지금 너무 빠르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 살짝 반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살짝 반등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좋게 나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이 되는 것이 일본의 엔화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전의 저점이었던 111엔짜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현재는 이어지고 있고 나중에 달러 인덱스가
93이라는 자리대까지 떨어질 때가 이제 108엔, 109엔까지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 원달러 환율도 똑같은데 국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1160원에서 8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환율 자체가 안정화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인들이 환차손이나 환차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순수 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되면 다시 외인들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상품 시장. 여기까지 연동을 해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띠고 그 다음에 신흥국에 대해서 경계감이 완화가 되고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산유국들이 앞으로 증산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40불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여기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가가 단기적으로 60불 간다, 80불 간다 아주 또 장밋빛이에요. 하여튼 언론이라는 곳이 늘 그런데 국내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때는 30불 깨니까 20불 간다, 15불 간다 아주 난리 치더니만 이제 40불 올라가니까 60불 간다, 80불 간다 아주 장밋빛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걸 보지 마시라고, 듣지 마시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유가를 한번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죠. 그게 4월 중순 넘어서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올 때가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 자체가 이미 이 라인대에서 상가 패턴 돌파하고 상승 뛰고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그나서 38불에서 42불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현물지수로 얘기할 때 41불까지 올라갔는데 이 라인대가 직전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저항 라인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가도 추가적으로 강세 뛰기보다는 이 구간대에서 숨고르기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있죠.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유라든지 또는 이제 화학주들은 제한이 됩니다. 앞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만약 유가가 60불, 80불 간다. 국내 화학주들, 정유주들 모멘텀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NCC라는 부분이 해외 ETO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현재 납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익이 확대되는 케이스인데 현재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재고평가 손실이 없다고 그랬죠.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60불, 80불에 가게 되면은 경쟁력이 약화돼요. 그렇게 될 경우 이익이 오히려 감소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이 정유나 화학주들은 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기대치가 형성되는 것은 조선과 건설입니다. 근데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건설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가 조선건설주들이 한번 무너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오늘 약세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추가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한다? 시기에 냅두라고 말씀드리죠. 비중을 축소할 때 축소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굳이 그쪽에 지금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 한계 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되냐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유가가 40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4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 다른 이제 중동 국가들 보통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오펙 국가들이 유가를 하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생산 원가가 보통 20불대 후반이나 30불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펙 국가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 생산 단가 이상이 되어 있는 거죠.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유가가 빠지지만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앞전에 뭐 중동 국가들이 유가가 빠져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일 50불 근처에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펙 외의 국가들이 생산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됐던 것이 앞전에 오펙 외의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시장에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생산하면서 이게 공급 과잉을 초래했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출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자체는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60불 간다, 80불 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가에 대해서 베팅한다. 그럼 베팅은 지금 할 거는 아니란 거죠. 앞전에 제가 워렌 버핏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유가가 30불 이하 떨어졌다. 그럴 때 투자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홍콩 항생지수가 8,000포인트 이탈하니까 낙인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공포심리가 나타날 때 투자하는 겁니다. 항생지수가 오늘 보니까 9,0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여러분들이 비관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안 좋다 어쩐다 할 때는 냉정하게 지금 사면은 정말 돈 벌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면은 마인드가 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마인드가 강하셔야 되고 쫓아가고 급하게 내가 여태까지 손실 봤으니까 빨리 복구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지수 한번 볼게요. 중국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3,000포인트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중국 똑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서 중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 금융위기가 발생될 수가 있고 해외 헤지펀드들이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베팅했다. 쓸데없는 소리였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 안 좋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견조하게 올라간 거죠. 바닥권에서 상가 패턴 돌파 나오고 삼중바닥 만들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의 증가까지 나왔으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인트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전에 작년 하반기 역시 중국 같은 경우는 3,000에서 3,200이라는 포인트를 앞전에 지지를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 매물 있죠. 그러니까 이 매물을 뭐 해야 돼요? 천천히 소화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국 증시의 성향상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서서히 소화하면서 가는 구조니까 중국 증시 자체는 불안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신흥국은 여전히 좋답니다. 신흥국은 여전히 좋단데 반대로 미증시라는 이런 쪽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오늘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제 기아차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이나 철강 이런 건 다 축소가 되었으면은 시장에서 못 간 녀석을 공략해라. 얘들은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차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뭐였어요? 숨고르기 조정이었죠. 주가가 빠지도 않고 이 구간에서 약 20거래일 동안 행보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왔던 기관들 물량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외인들이 받춘 겁니다. 뭐가 된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자동차가 성수기 시즌에 들어오고 저평가 메리트라든지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기본이 최소 2개니까 2개 마디가 생긴다면 당연히 첫 번째 쉬고 그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개 마디가 나왔던 과하게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수를 받쳐버리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가 확대될 때 오히려 이런 쪽이 햇빛처가 되고 최소한 빠지지도 않고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2년 동안의 하락 추세 자리대가 지금 16만 원 좀 안 되는데 이 자리대 뚫게 되면은 2년간의 하락세를 벗어나서 상승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좋은 거죠. 하락이 없고 윗자리는 남아있고 편하게 돈 벌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순환이 한쪽 다 끝났다. 이제는 이런 쪽에 비중 키워야 된다. 자꾸 강조를 해드리죠. 열심히 보세요. 보시고 실천을 하세요.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깡생방송을 꾸준히 보신 동안 돈 정말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체크하시고 제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앞전처럼 1월달처럼 종목들 가격 단가하고 이런 거 다 제시를 못 해드렸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힌트라든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어느 업종 어느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맞춰서 잘 하시면은 시장에서 양극화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시장 대비해서 항상 초과 수익이 날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